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돈키호테를 햄릿과 비교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해서는 돈키호테형의 인물에 대해 햄릿형의 인물을 대비하고 그 전형을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 박언하죠. 사실 어떤 인물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모순을 낳기 때문에 두 인물을 전형화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인물은 나름대로 두드러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러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물을 전형화하여 설명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 돈키호테와 햄릿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설명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러시아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입니다. 그는 186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비판 작가 학자 구제협회 모임에서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제목의 강연을 합니다. 발표한 연도나 당시 전성기에 있었던 작가의 영향력까지를 생각해보면 돈키호테나 햄릿이나 바로 이 러시아의 작가가 분류하고 비교한 것이 현재 이 두 인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루게네프의 강연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햄릿과의 비교를 통해 돈키호테에 대해 접근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루게네프는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아마도 셰익스피어란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자기 이 생의 마지막 3년 동안 당시 이미 출간되어 있던 유명한 소설의 영어판을 스탠퍼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호조시 틀어박혀 읽었을 게 틀림없다.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셰익스피어. 이는 한 예술가이자 철학자가 소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광경이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돈키호테의 일본이 나온 후 뜻밖의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1612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불어로는 1614년, 이태리어로는 1622년, 독어로는 1648년, 네덜란드어로는 1657년에 번역되었죠. 이렇게 트루게네프는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셰익스피어라고 언급하면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확진했는데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극작품 중 돈키호테에서 가져온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The History of Cardenio, 즉 카르데니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돈키호테 내용 중 젊은 카르데니오와 주변 인물들 간의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영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연극은 그만큼 관객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소재가 필요했을 텐데요. 스페인에서 온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소재를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전 문헌학자이며 셰익스피어 전문가였던 헤러드 블룸도 셰익스피어가 돈키호테를 읽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세르반테스가 셰익스피어를 읽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면서 플로베르의 버바리 부인은 여성 돈키호테이며 허먼 멜빌과 마크 트웨이는 세르반테스 쪽이며 dob세스키, 트루게네프, 토마스 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스페인어권 소설가들도 마찬가지로 세르반테스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소설의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것,
그리고 기법과 사상 등 다양한 면에서의 영향을 포함하는 표현이죠. 한편 투르게네프의 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으로는 햄릿과 돈키호테의 여성관에 대한 것인데요. 햄릿에 대해 투르게네프는 그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햄릿 자신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햄릿의 여성관은 처음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햄릿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클로디어스를 받아주고 자신이 남편이자 햄릿의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햄릿은 결국 다른 여인, 특히 오피리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햄릿이 자신의 어머니인 거트루드에게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입니다 라는 대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모두 다 극악하기만 한 존재들이요. 사람이란 그렇소. 수녀원으로 가시오. 왜 사내와 사귀어 죄 많은 인간을 낳겠다는 거요. 수녀원으로 가시오. 라는 대사도 햄릿의 여성관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돈키호테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라고 투르게네프는 말하고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둘신이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 이상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자 돈키호테라는 인물에게 깃들어 있는 희생정신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죠. 사랑한 이를 위한다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햄릿에게 여성이란 배신과 불신의 인물이지만 돈키호테에게 여인은 이상적인 존재이며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편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벌어진 하얀 다리 기사와의 결투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둘시네를 보호하는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기사여, 나를 찌르라. 하지만 처량한 내 모습이 둘시네아의 명성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니야말로 내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띤 여인인 까닭이요. 네, 그러고 보니 돈키호테에게 적용하고 있는 희생이라는 표현은 햄릿의 경우와 비교하기에 도입된 말로도 보일 만큼 두 인물의 여성과는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자기 희생의 아이콘이 이 돈키호테라면 햄릿은 자기 자신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 인물로 타인에 대한 희생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간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이 있어서도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햄릿에 대해 그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햄릿 자신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반 투르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의 여성관과 사랑을 주제로 언급한 몇 가지 내용을 볼 때 두 인물 중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에게 더 큰 점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햄릿과 돈키호테의 여성관에 대한 비교는 투르게네프의 일이지만 시골로인 알론소 끼카노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기사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옆마을의 알론사 로렌소라는 시골 아가씨를 둘시네아라는 이름의 공주로 이상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기사로서 몸을 떠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소설 돈키호테인데요. 여기서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라는 존재는 기사로서의 형식을 갖추기에 다시 말해 조건을 갖춘 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옆마을의 알론사 로렌소를 임의로 지목했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시인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붙이고 사랑하고 칭송하는 그 귀부인들이 다들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인 게 아닐세. 대부분 시의 소재로 쓰기에 가상의 여인을 만들어 쓴 것일 뿐이야. 나는 그저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주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걸세.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녀의 아름다움이며 지체의 높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상 속에 그리고 있지. 라고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한 내용을 트루게네프가 다시 한번 짚어봤다면 돈키호테의 여성화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트루게네프가 1860년에 발표한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의 내용 중 돈키호테와 햄릿의 여성관에 대해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반 트루게네프가 1860년에 발표한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 러시아의 작가가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인용한 여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칼 융의 철학을 연구한 로버트 존슨이 돈키호테, 햄릿,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햄릿의 내면은 여성성의 아름다움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했던 수녀원으로 가시오라는 대사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햄릿이 내 어머니의 몸에서 잉태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스스로 책망하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심한 실망감과 불신의 대사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로버트 존스는 햄릿에 대해 그의 3차원적 의식 앞에 모든 여성성은 시들어 죽는다 라고 단호하게 단정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생각이 단순하고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기고 마는 돈키호테에 비해 너무나 복잡한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햄릿은 자기 생각에 빠져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우유부단하며 게다가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여성도 그의 품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어떤 여인도 품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늘 대비되고 비교되는 두 인물, 돈키호테와 햄릿에게서 보이는 성격적 유형에 대해 트루게네프의 견해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소위 행동형 인간으로서의 돈키호테와 사고형 인간으로서의 햄릿에 대한 것이죠. 돈키호테는 생각에 앞서 일단 저질러 보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것이 작품 전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유형의 인물을 말할 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은 작품 시작부터 발휘됩니다. 시골 노인이 기사가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집을 나가는 장면은 1군의 2장에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자 그는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이 그를 원하고 있는데 자신이 늦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일을 서둘렀다. 7월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 첫발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사실 이런저런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가자라고 했지만 출발하려는 생각이 앞서 모든 게 대충이고 엉터리였는데요. 말하자면 과거 기사들처럼 기사로서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집을 나갔죠. 어쨌든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마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고 하니 돈키호테형의 인간에게는 머리나 이성보다는 가슴과 감정이라는 단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행동하면서 집을 나온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이 모이는 객주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객주집을 성으로, 그 주인을 성주로,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귀부인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대화와 행동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읽었던 기사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 속 상황들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현실과는 매우 달랐죠. 기사 이야기 현실과 돈키호테가 숨쉬는 현실은 픽션과 현실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좌우 충돌은 돈키호테형의 인물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이 발생하는 당연한 일이죠. 이에 비해 햄릿의 인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저하면서 그 실행을 미루게 되는데요. 트루게네프는 이런 상황 중 하나로 햄릿의 3막 1장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상념들이 결국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라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햄릿의 독백인데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 클로디우스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만일 그를 죽이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햄릿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대사는 무엇보다도 햄릿이 숙부이자 왕인 클로디우스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햄릿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 햄릿은 복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트루게네프는 이런 햄릿에 대해 세부적인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없는 법이다. 햄릿은 결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성스러운 전투에 나설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햄릿의 인간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에 휩싸인 채 영혼이 혼자이고 따라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햄릿형의 인물에 대한 모욕적일 만큼 매우 단호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햄릿형의 인물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깊이 빠져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세계, 즉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으며 그래서 스스로 뿌리를 내지 못한 채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흔들리는 나무는 자기 생명조차 위태위태한 것이고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트루게네프는 햄릿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도 덧붙입니다. 햄릿은 회의론자이지만 항상 그 자신에 관해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심적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영원히 흔들린다. 그에 반해 돈키호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되는 말을 하죠. 돈키호테는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린 요지부두의 고목과도 같다. 네, 이쯤 되면 결론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우리는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글을 발표할 즈음의 러시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두 인물에 대한 투르게네프의 본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가 농민을 대변해주고 농노제를 비난한 내용을 담은 사냥꾼 이수기를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1652년인데요.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발표한 1860년 전후의 러시아는 뿌리 깊은 봉건 체제의 틀을 깨려는 사회개혁 또는 혁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진보와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높아진 그의 명성만큼 사회적 영향력도 컸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는 단순한 한 명의 작가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가 비록 근대 문학 작품 중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인물을 지목해 비교하는 이 글은 당시 심각했던 사회 문제에 대해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가 하면 주어진 상황에 안주했던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에 대한 외침이나 경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제나 구조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햄릿형 인물에 대입하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을
헨리청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회개혁과 혁명을 위해서는 이상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호소했던 것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햄리청의 인물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돈키호테형의 인물에 더욱더 방점을 찍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극단의 인물 중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비교 때문에 돈키호테 형이니 햄릿 형이니 하는 두 인물에 대한 전형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 지금 우리까지 그 전형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두 인물은 그렇게 쉽게 전형화되거나 규정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햄릿형의 인물과 돈키호테의 인물에 대한 비교를 트루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유형의 인물들이 많을까요? 아울러 돈키호테와 햄릿 중 어떤 인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진정 우리 자신은 어떤 유형의 인물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이반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분석하면서 돈키호테를 햄릿과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햄릿의 인간과 돈키호테의 인간에 대해 알아보면서 투르게네프가 살았던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그가 거의 모욕적이라고 할 만큼 햄릿에 대해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고하는 햄릿형 인물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돈키호테형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돈키호테와 햄릿 중 트루게네프는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이렇게 사회개혁과 혁명의 시대에 돈키호테를 부각시킨 트루게네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두 유형의 인물 속에는 기본적으로 대조적인 두 성향, 즉 인간이 하나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축의 양극단이 구현되어 있는 듯하다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두 인물을 회전축의 양극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다음과 같은 질문도 던집니다. 인간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선 무위에 빠져야 하는가? 행동하기 위해선 미쳐야 하는가? 네. 그러고 보니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두 극단의 인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네요. 결국 극단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상적인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위에 빠지거나 지나친 자기 집착으로 결국 실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고려 없이 바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그 무모함이 문제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투르게네프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집니다. 사색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흔히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동시에 무력하고 무위에 빠진 햄릿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오로지 한 가지 것, 즉 10중 8구 그들이 상상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을 보고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하나로 인간을 도와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반쯤 미친 돈키호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그가 돈키호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지만 햄릿은 확실히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두 인물은 미친 상태로 불의와의 전쟁에 나선다. 둘 다 똑같이 무모하다. 라고 말한 것을 되새겨보면 돈키호테만 광기에 빠진 게 아니라 햄릿도 다른 형태의 광기에 빠진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은 그 자체가 미쳤다. 즉 광기에 빠뜨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앞에서 우리는 햄릿과 돈키호테 중 투르게네프가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결국 러시아의 작가는 두 극단의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을 인간형을 바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렇게 양극단이 아닌 중간쯤에 있는 유형의 인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헨리청이다, 돈키호테형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성격을 말과 글로써 정리할 수는 있을지라도 헨리청이라고 규정된 사람을 만나거나 돈키호테형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투르게네프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한 듯 자연이 세상을 관장하는 방식은 매우 절묘해서 철저한 햄릿도 제대로 된 돈키호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대척적인 경향의 극단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삶은 이 두 극단의 어느 한쪽을 향해 움직이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한쪽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중용이나 중도를 말하면서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규정한다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쯤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양극단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균형 지점 또는 그 상태를 말하게 되고 말은 균형이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양극단에서 끌어당기는 긴장 상태 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돈키호테와 햄릿에 적용시켜 굳이 이미지로 그려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배에 타고 있는 이상적인 인물은 제3의 인물이 아닌 오히려 돈키호테와 햄릿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트루게네프가 한 말 중 돈키호테들은 무언가를 창안하고 햄릿들은 창조된 것들을 활용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두 인물이 극단적 대비를 이루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이죠. 돈키호테는 노를 젓고 햄릿은 사방을 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조합 말입니다. 결국 트루게네프는 광기에 빠진 극단의 두 인물, 즉 햄릿이나 돈키호테 중 어떤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으나 역설적으로 두 인물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상이한 두 작품, 즉 스페인과 영국에서 선발된 돈키호테와 햄릿이란 두 극단의 인물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상의 상황으로 그려봤는데요. 실제로 소설 돈키호테에는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두 인물이 동행이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돈키호테를 이상주의자로 산초를 현실주의자라고 말할 때 작품 중 두 인물 역시 대립적 성격을 보이는 것인데요. 앞에서 돈키호테와 햄릿을 한 배에 태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두 인물을 동일한 배에 태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간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고향을 떠나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상주의자 돈키호테가 현실주의자가 되는가 하면 산초가 오히려 이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상호관계를 통해 각자는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를 돈키호테의 산초화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산초의 돈키호테화라고도 말하죠. 돈키호테와 햄릿이 한 배를 타고 동행하는 것은 상상 속의 그림이지만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은 작품 속에 실제로 실행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돈키호테 속 두 인물의 동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품 햄릿 속 햄릿의 동행자로 폴로니우스라는 인물을 대입해 볼 수 있겠는데요. 햄릿 산막에 있는 둘 간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로니우스, 왕자님, 왕비마마께서 당장 하실 말씀이 있다 하십니다. 햄릿, 저기죠, 낙타를 닮은 구름이 보이는가? 폴로니우스, 어쩜 진짜 낙타처럼 보이는데쇼? 햄릿, 가만 보니 쪽제비를 닮았구나. 폴로니우스, 쪽제비라 해도 아무도 모르겠군요. 햄릿, 아니 고래를 닮지 않았는가? 폴로니우스, 고래를 빼다 박았는데쇼.
햄릿. 그럼 곧장 어머니를 뵈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햄릿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폴로니우스는 햄릿과 대립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로 흡수되는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햄릿이 그를 무시할 수 있었으며 결국 커튼 뒤에 숨어 이야기를 엿듣다 햄릿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동행해야 할 인물을 제거한 햄릿은 점점 자기 자신에 깊이 빠지고 맙니다. 이에 비해 돈키호테에 대한 산초는 기사인 주인과 시종 간의 관계지만 햄릿과 폴로니우스와는 사뭇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차의 모험 장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돈키호테, 저기 저게 보이는가? 저기 30여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나타난 거 말일세. 산초, 거인이라니 무슨 거인이요? 돈키호테, 기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거인들이 안 보이나? 산초, 저기 보이는 저건 거인들이 아니라 풍차인뎁시오. 돈키호테, 자네는 이런 모험이라는 것을 통 모르는 모양이구만. 저건 거인이야. 정 겁이 나면 저만치 물러나서 기도나 하라고. 그동안 난 저놈들과 여태껏 보지 못한 맹렬한 싸움을 벌일 테니까. 햄릿 전문가였던 헤럴드 블룸은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관계를 주목하고 특히 둘 간의 대화에 관심을 표시했는데요.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건이 돈키호테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초와 돈키호테 사이에 오가는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하고 이 작품은 아무 데나 펼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대화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화는 화난 상태이거나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애정이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대화이다. 격렬한 말다툼을 벌일 때조차 그들은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의 말에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그들은 변화한다. 라고 말하죠. 아울러 그들의 본성은 결코 융합되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동등한 대화와 동행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관계는 햄릿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이런 차원에서 햄릿뿐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다르게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돈키호테 혼자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투르게네프가 인간의 삶은 영원히 밀고 당기는 두 힘, 끈질기게 적대하는 두 힘이 영원히 화해하는 현실 속에 존재한다라고 한 말이 기억나는데요. 돈키호테도 아니고 햄릿도 아닌 또 다른 인간을 원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상반된 성격의 돈키호테와 햄릿이 함께 공존하는 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동행하는 그런 대립과 긴장 그리고 화합이 있고 각자는 상호 작용 속에 변화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상적인 나의 구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형에 대한 확장한 답을 바랬는데 다시 애매모호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게 되는군요. 네, 이번 시간에는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 중 돈키호테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두 인물의 공이 발견되는 극단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두 인물 중 그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었다는 점을 말했고요. 오히려 극단적인 두 인물이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매우 모순적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도 언급했고요. 이런 동행의 모델로서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우리 각자는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는 햄릿도 있고 돈키호테도 있는 것일까요? 아울러 나는 나의 주변인과의 관계에서 돈키호테와 산초처럼 동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살해했듯이 나는 나의 주변인을 살해하고 홀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 속 동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의 작가 이반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형 인물과 셰르디형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극단적 성격을 말하면서 둘 중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 봤는데요. 결국 돈키호테와 햄릿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형의 햄릿은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형의 돈키호테는 노를 젓는 조합 말이죠. 결국 자연계는 자기중심적인 힘과 이타적인 힘의 상호작용 속에 변화한다는 트루게네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두 인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소설 돈키호테 속의 돈키호테와 산초의 관계에 적용해 봤는데요. 성격이 극단적일 듯한 이 두 인물은 상호 대립과 긴장, 그리고 화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는 헤럴드 블룸의 말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는 현실주의자 산초가 되고요. 현실주의자 산초는 이상주의자 돈키호테를 닮아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돈키호테도 햄릿도 아닌 이상적인 제3의 인물 유형은 마치 정만합의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인물 유형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고, 투르게네프도 현실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 이상형은 있으나 이상적인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트루게네프는 돈키호테와 햄릿이 처한 시대적 공통점을 찾아내는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만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 시대의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 자신에 의지한다. 돈키호테와 햄릿은 르네상스의 지구한 이상들을 품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적 존재들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페인의 이 세르반테스와 영국의 섹스피어는 동시대를 살았는데요. 트루게네프가 말하는 두 인물에게 공통적인 현실은 르네상스의 위기로 여겨지는 시대였고, 구체적으로는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 왜 불안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죠. 이것은 부활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성령 강림, 그리고 이것은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그 밖에도 엘 그레코는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작품은 성 아나와 성가족이라는 작품으로 예수의 가족들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자세와 얼굴이 매우 불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루벤스 그림과도 매우 대조되죠. 이렇게 그리스의 크레타 출신으로 이태리에서 르네상스 그림을 익힌 후 스페인에 들어가 톨레도에 정착해 활동했던 엘 그레코는 그만의 독특한 그림들을 남겼는데요. 앞에서 트루게네포가 세르펜테스와 섹스피어를 언급하면서 르네상스 위기 시대, 즉 후기 르네상스를 말하면서 돈키호테와 햄릿에게는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그들이 품고 있던 지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다면서 두 작가가 표현한 광기와 불안을 말한 것을 되새겨본다면 유사한 시대를 살았던 엘 그레코를 비롯한 화가들에서 발견되는 그 불안 상황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기 르네상스이자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 화가로 파르미지아니노가 있고 긴 목의 성부라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성무는 물론 어린 예수 등 인물들이 신체 길이는 물론 목, 손, 그리고 얼굴 등 모든 게 길게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그림 중 모딜리아니의 큰 모자를 쓴 잔 에비테른이라는 작품이 주는 뭔가 슬픔과 불안을 이 작품들에서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파르미지아니노는 물론 후기 르네상스의 화가들의 작품들은
표현주의의 범주에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엘 그레코의 그림으로 돌아가면 그의 직계 선배 화가로 티지아노와 틴토레토를 들 수 있겠는데요. 카를로스 5세의 영광이라는 이 작품은 티지아노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르네상스의 대표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 본다면 르네상스와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매너리즘 시대의 그림이 보여주는 확연한 차이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기 르네상스 그림이 보여주는 불안 상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즉 문학 작품들에도 접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가치관, 즉 중세에서는 절대성과 완전성으로 세계를 설명했고요. 르네상스 역시 조화와 균형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절대성, 조화, 균형, 안정이 아니라 상대성, 변화, 불안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기에 기존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광기이고 시대적 착오인 것이 된 현실을 돈키호테와 햄릿은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두 인물의 극단성은 광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투르게네프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돈키호테의 경우 너무 많은 기사의 이야기 책을 읽어 자신이 읽은 유명한 기사 소설 속의 꿈 같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사 이야기 책에서 기사들이 행한 대로 하려는 것은 근대로 접어든 사회에 그를 미친 자로 규정하기에 딱 좋은 상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트루게네프가 돈키호테와 햄릿을 르네상스의 지고한 이상들을 품은 인물들로 규정하고 그러나 현실적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그러한 이상들을 실제 삶 속에서 펼칠 수 없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그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를 역사적 동시대인으로 보고 이들은 르네상스 위기이자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갖고 그것을 파르미지아니노나 티지아노 그리고 틴토레토와 엘 그레코의 그림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접목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러시아의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글을 바탕으로 햄릿과의 비교를 통해 돈키호테의 또 다른 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죽음을 대하하는 두 인물을 비교해보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햄릿과 돈키호테의 죽음은 둘 다 신금을 울린다. 게다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에도 둘은 얼마나 대두적이었던가라고 말했는데요. 햄릿이 남은 것은 침묵이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것에 비해 모두에게 용서를 빌고 싶네. 난 이제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닐세. 한때 내 별명이었던 알론소 끼하노, 한낱 착한 알론소일 뿐이네. 라는 돈키호테의 말을 비교 인용하면서 돈키호테의 내용 중 사제가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갈 뿐 오직 사랑만이 남느니라 라고 말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삶과 죽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트루게네프는 헨릿보다는 돈키호테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사뭇 다른데요. 먼저 햄릿은 레어티스와의 결투 중 칼에 찔려 몸에 독이 퍼졌으며 결국 죽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햄릿의 죽음은 복수에 따른 타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의 죽음은 상호 복수의 성격이 강한데요. 햄릿이 왕이자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어스를 죽인 것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고요.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어머니 거트루드 역시 전 남편이다 햄릿의 아버지가 내린 복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햄릿이 제상 폴로니우스의 아들이자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어티스와의 결투에서 그를 죽이게 되지만 햄릿도 죽게 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폴로니우스를 죽인 햄릿에 대한 그의 아들 레어티스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돈키호테의 죽음은 자연사에 해당되는데요.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하얀 다리 기사와의 대결 조건은 바로 결투에서 지면 고향집으로 돌아가 1년 동안 쉬라는 것이었고, 기사 사이의 약속이었기에 돈키호테는 결투에서 패한 후 산초와 함께 집을 향하죠. 물론 돌아온 돈키호테는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고 침대에 눕게 되는데요. 돈키호테 2권의 맨 마지막 장인 74장은 병들어 누운 돈키호테와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만사 영원한 것이 없듯이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항상 쇠락해진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매우 철학적인 문구로 시작되어 그가 엿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불쾌감과 권태, 우울증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복수의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좌절감과 무기력, 그리고 거기서 발동한 우울증으로 사망한 것이죠. 이미 노쇠한 이유도 있지만 그가 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돈키호테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었던 둘시내에 대한 열정의 불도 함께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돈키호테가 아니었을 때, 즉 시골 영감 알론소끼의 한우였을 때 그는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고 오직 책에만, 특히 기사 이야기에만 빠져 밤낮을 보냈었는데요. 결국 그는 우울증이 심해질 수 있었지만, 즉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집을 나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살리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스스로 기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집을 나섰던 것은 시골 노인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가 모험을 하는 동안은 엄청난 열정으로 삶을 불살랐던 것이고요. 그가 바르셀로나 해변에서의 결투에 패하면서 기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원래의 시골 노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말했듯이 착한 양반 알론소 끼아노올시다. 열정적 삶을 살았을 때의 돈키호테는 사라지고 이제 이성을 되찾은 원래의 알론소 끼아노가 되어 침대에 누운 시골 영감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돈키호테에게는 둘시네아가 사라졌고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을 맡기게 되죠. 근데 이런 눈으로 돈키호테의 죽음을 바라볼 때 결국 산다는 것은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집을 나가야 했으며 승차를 거인으로 봐야 했고, 그 거인에게 달려가 결투를 해야 했던 것이었다면 집으로 돌아와 이성을 되찾은 것이야말로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깊이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러니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결투에서 승리하여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던 산송 까라스코가 돈키호테의 묘비명에 쓴 미쳐서 살았고 정신 들어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반 투르게네프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러시아의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돈키호테를 말하면서 온 세계 문학 작품 중 돈키호테보다 더 깊고 강력한 것은 없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만일 세상이 끝나고 어디에선가 인간에게 당신은 지구에서 살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 그 삶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조용히 돈키호테를 건네면서 이게 제 삶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저를 벌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죠. 결국 미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때 미쳐서 살았고 정신 들어 죽었다는 표현은 돈키호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햄릿과 돈키호테의 죽음을 비교해 봤는데요. 트루게프는 분명 햄릿보다는 돈키호테의 죽음이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우리도 돈키호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미쳐야 했던 이유를 그의 죽음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